마이크 들어가죠? 제가 지금 켰는데. 예, 계속 하겠습니다. 자, 토지공고까지, 이제 토지공고 하기 전에 이제 공업단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온 눌렀는데? 네. 잠깐만요. 확인 다시 해볼게요. 네, 온 들어와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제가 우리 김순환 선생님 처음 만난 게 2015년이니까 한 7년 됐네요. 7년 전에 저희가 저희 시립박물관하고 미추홀구하고 그 당시 남구죠. 남구하고 인천대학교하고 인문도시 지원사업이란 걸 이제 같이 했어요. 근데 이 동네에서 뭘 할까, 박물관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마을박물관을 이제 처음, 제가 그 아카이빙 영상 보니까 마을박물관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마을박물관을 해보자. 근데 이 마을박물관이 사실은 이 동네에서 마을박물관을 하려면 박물관 학예사들이라고,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 학예사라고 하는데, 저도 학예사고, 학예사들은 전공이 다 제각각이에요. 미술 전공한 사람도 있고, 뭐 도자기 전공한 사람, 고고학 전공한 사람, 저처럼 역사 전공한 사람 여러 명이 있는데, 마을의 이야기를 학예사들은 어떻게 접근을 할 수가 없거든요. 마을 주민들이 제일 잘 알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마을 박물관을 운영하게끔 하면 어떨까. 이제 약간 마을운동 비슷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토지금고 마을박물관이 잘 됐어요. 장소도 없어서 그때 컨테이너 박스 빌려다가 용정 근린공원 꼭대기에 갖다 놓고 주민들이 정말 정말 자부심으로 운영을 했었죠. 운영을 하고 그게 이제 발달해서 쑥골 마을박물관, 독정이 마을박물관 이렇게 했는데 뭐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 이 토지금고가 어떤 곳인지 처음 아마 접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배운 게 많았고 그거 하면서 지금 이제 이 재생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재생사업인 게 별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파트 짓고 재개발과 재생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 것만이 혹은 번듯한 건물을 짓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제가 볼 때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은 주민들이 얼마큼 행복감을 느껴가면서 살 수 있느냐, 그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에 살더라도 번듯한 아파트, 뭐 아파트도 상관없으니 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곳을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도시로 혹은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용현 이동 주민들, 용현 노동 주민들, 뭐 지금 이 사업이 용현 노동은 포함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용현 이동 주민들은 우리 김순환 선생님만 봬도 저분 박물관에 기증 엄청 하셨어요.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본인 어렸을 때 사진도 많이 제공을 하셨더라고요. 저런 주민들이 있는 한 이 사업은 주민들이 결국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셔야 되고, 혹시 녹화분을 보고 계신 주민분들도 이 재생사업이 되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도시를 살게 만드는데, 도시를 다시 살리는데 되게 중요한 사업이니까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를 좀 해주세요.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지만 이 사업은 살 수 있는 사업 같아요. 제가 뭐 이 재생사업 잘 모르지만 박물관에서 몇 군데 재생사업 하는 거 보면은 결국은 성패는 주민들이 얼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작하죠. 이 용현 이동을 생각할 때 사실 이 용현 이동에는 공장이 없어요. 공장이 없는 대신에 뭐가 있냐,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공업화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게 1910년이죠. 10년 이후에 일본이 조선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어떻게 식민지로 갖고 갈 것이냐는 명백해요. 뭐냐면 일본에서 생산되는 생산품들을 팔기 위한 소비 시장으로 조선을 봤던 거죠. 그러니까 조선 이 한반도 안에다가는 큰 공장을 짓지를 않아요. 기껏해야 정밀공장, 양족공장, 제염공장, 뭐 이런 아주 경공업 이런 것들을 하고 공산품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들은 다 일본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랄까요? 그렇게 보고 조선 이 한반도에서 생산되는 그 미국들을 이제 일본으로 수탈하는 그런 시장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1920년대까지 일본은 조선을
식량 공급지 혹은 상품 판매 시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정책을 중농 정책, 이 농업을 이렇게 증진시키는 이런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도 경공업 위주의 산업 구조예요. 인천에 그 당시에 들어왔던 공장이 정밀 공장, 그 다음에 양쪽 공장, 성냥 공장 이런 것들이 인천에 주로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본 자본시장이 붕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공산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이제 눈을 어디로 돌리냐면 한반도로 돌려요. 왜냐? 저 북쪽에 중국이 있고 만주가 있거든요. 여기가 큰 시장으로 부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 그런 공장들을 지어서 이제는 그 경공업 공장이 아닌 공산품을 생산하는 중공업 공장을 지어서 시장을 만주와 중국 쪽으로 확대하려고 했던 그런 거죠. 그 정책이 바로 이 조선 공업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만주 진출의 전친기지, 그 다음에 중농 정책에서 농공 병진 정책, 농업도 활성화시키지만 공업도 활성화시키는 농공 병진 정책을 펴고요. 중공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이 1930년대 이후에 조선에 일본 기업이 투자한 그런 중공업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게 됩니다. 더군다나 1937년도에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천은 중국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에 그 군수산업 기지로 이 군수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1935년 이후에 그 인천에 공업단지가 형성이 되는데요. 세 곳이 형성이 됩니다. 한 곳이 어디냐면 만석동, 화수동, 송현동. 여기에 뭐 인천제철, 그 다음에 이천전기, 지금 두산인프라코, 동일방지 이런 게 다 35년 전후에서 다 1934년부터 1945년까지 다 지어진 공장이고요. 그 다음에 한 군데가 어디냐? 부평입니다. 부평에 그 무기공장 들어서죠. 조병창이란 무기공장 들어서고 그 건너편에 그 삼릉이라는 곳 아시죠? 부평 이동에 동수역 앞에 삼릉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삼릉이 뭐냐면 미쯔비시의 한자예요. 미쯔비시 공장이 들어서고 미쯔비시 사택이 있던 마을, 그래서 삼릉마을이라고 부르고, 부평에 이제 공장지대가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한 군데가 용현 하객동입니다. 용현동과 하객동 일대, 여러분들 아시는 그 동일레 나온 공장이 있었죠? 동일레 나온 공장, 한국농약, 한국농약, 그 다음에 이쪽에 대우전자, 그 다음에 SK 스카이뷰 아파트 있는 거기 SK 저유소, 여기가 다 일본의 공장지대로 건설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군데 공장 중에 하나가 미추홀구의 용현동과 하객동이었다 라는 건데요. 1934년도에 이 사람이 인천 부윤, 지금 말하면 인천시장이 됩니다. 나가이테루라는 사람이 인천 부윤이 되면서 제가 이 자료에는 좀 잘못 썼어요. 히데오라고 썼는데 나가이테루오입니다. 나가이테루오가 인천 그 일제강점기에 인천 부윤, 지금 말하면 인천 시장을 지낸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인천 부윤을 지냈던 인물이에요. 1934년부터 1942년까지 지냈는데, 이 사람이 인천이란 도시를 확 바꿔놔요. 어떻게 바꾸냐? 그 전까지는 무역과 상업의 도시였어요. 근데 이거를 관광과 공업의 도시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조선공업화 정책, 조선 총독부가 펼쳤던 조선공업화 정책에 발맞춰서 대인천 건설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해요. 그리고 만석동, 화수동, 송현동 이때 30만평을 매립을 해서 공업지대를 조성을 하고, 이거에 이어서 그 용현하객동, 여기도 인천부로 편입시킨 인물도 이 사람이거든요. 용현하객동 일대를 인천부에 편입시키고 여기에 공단지대를 조성하고, 그래서 1940년엔 부평까지 인천부에 편입을 시키면서 부평에도 공단을 조성한 인물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인천 시가지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지 계획, 지금 말하면 도시계획이죠. 인천의 최초의 시가지 계획이 1937년 5월 달에 공포된 인천 시가지 계획인데, 여기에 그 용현동과 하객동과 숭이동과 도화동과 웅년동을 인천부로 편입시키는 그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 일대를 공업도시로 만들고 공장지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 숭이동 일대 가로망을 정비해서 이 일대에 노동자 주택을 집어넣는 이 계획입니다. 자, 이게 인천 시가지 계획인데요. 1937년도에 그 계획된 가로망들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이는 여기가 숭이 로타리입니다. 숭이 로타리. 숭이 로타리를 중심으로 로터리를 쭉 만들고 가로망을 형성을 하죠. 이 일대, 용현동과 하객동 일대, 여기가 이제 비룡삼거리인데요. 그 일대에
군수공업지대를 조성을 해요. 전쟁 수행을 위한 군수품을 이제 군수품 공장이 유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장이 만들어지니까 공장에 근무할 노동자들이 필요하잖아요. 노동자들이 들어와 살 집들이 필요합니다. 그 집들을 짓기 위해서 용현 이동 일대와 숭이동 일대 뭘 짓냐면 노동자 주택단지를 건설을 합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영단주택, 부영주택, 사택들이 들어서는데 한번 볼게요. 하나씩 하나씩. 먼저 공장들을 보면요. 1939년도에 제국제마, 동일레나운이 있던, 그 다음에 조선중앙전기, 풍림아이온 자리에 있던, 그 다음에 옛날 대우전자 자리에 히타치 제작소, 그리고 오타오쿠 위생면 공장, 솜 만들고 탈취면 만들던 공장이 지금 미추홀 경찰서에 있었고요. 일본 농약, 여기가 지금 하객동 장미아파트부터 한국농약까지, 그리고 뭐 다나카공 41년도에 다나카공업, 나카가와 아베현 공장, 그 다음에 42년도에 경성화학, 여기가 지금 SK 스카이뷰에 들어섰던 이 경성화학입니다. 그리고 하객동의 동양전선, 이런 공장들이 들어서요. 공장들이 들어서고 위치를 보면요. 여기가 지금 인하대 자리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가 비룡산거리 홈플러스입니다. 히타치 제작소, 여기가 대우전자 자리고요. 여기가 지금 SK 스카이뷰 아파트 일대가 경성화학공업, 그리고 일본 농약, 제국제마, 동일레 나온 자리죠. 조선중앙전기, 오타오쿠 면공장, 이런 것들이 이제 차례대로 여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네 일대는 다 사택이에요. 여기가 제국제마 사택. 지금 그러니까 인하부고 그 아래쪽 마을 쭉 이렇게 가로망이 형성되고 거기에 이제 제국제마, 동일레 나온 전신이죠. 제국제마 사택이 들어서고요. 여기 인하공전 운동장 자리가 히타치 제작소의 사택이 있던 자리예요. 이렇게 이제 사택 부지로 조성이 되고, 여긴 사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 주택은 숭이동과 용현동 일대에 집어넣게 됩니다. 먼저 1939년도에 아까 보셨던 대화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숭이동과 용현동 일대 가로망과 택지가 조성이 되는데, 먼저 들어선 게 이제 이 부영주택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시형 아파트죠. 인천 부에서 직접 지은 주택들인데, 평면을 4개를,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분양받을 때 뭐 32평형 그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보면 이제 나오고, 이 분양 광고지에 보면은 그 조감도가 나오죠.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4개의 표준 평면이 있습니다. 1호 평면, 2호 평면, 3호 평면 해가지고 이제 4호 평면까지 있어서 총 4개 평면이 있는데, 1호부터 3호까지는 일본식 주택이에요. 그리고 4호 평면은 기역자 한옥이고요. 용현동에 1941년도에 모두 80호, 80가구의 부영주택 건설 계획을 세우는데, 실제로는 1호 평면, 1호 평면이 면적이 제일 넓어요. 고급 주택이죠. 36동만 건립이 됩니다. 계획 코스는 1호가 15호, 2호가 15호, 3호가 50호, 그래서 총 80호인데 1호만 36호가 들어요. 계획과 조금 변경이 되는 거죠. 배치도 도면입니다. 설계도인데 보시면 굉장히 그렇단 집이에요. 이 다다미방입니다. 오시레라는 그 벽장이고요. 도코노마라고 이제 뭐 그 불상도 놓고 돌아가신 분의 위패도 놓고 하는 그런 공간. 욕실도 안에 들어와 있고요. 화장실도 안에 들어와 있고. 어떻게 보면은 꽤 좋은 주택입니다. 현관이 어디입니까? 현관이 여기네요. 현관이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마루도 있고 방이 3개. 주방이 하나, 이런 식으로 꽤 이제 문화주택이라고 불리는 그런 주택이에요. 대지가 36평에 건평이 15평이니까 그 당시로 치면 꽤 고급 주택입니다. 목조 건물에 시멘트 기와를 얹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남부역 자리죠. 남부역 자리고, 여기 2 블럭이 이 부영주택이 있던 곳이에요.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 이제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이건 도면인데요. 보시면 이 2 블럭에, 앞에 보셨던 이 2 블럭에 배치도예요. 이렇게 36개의 집이 여기에 이제 배치가 됩니다. 이게 한 집이 단독주택으로 이렇게 지어지는 거죠. 요게 46년도 위성사진인데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부영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총 보시면 도면에서 총 6열로 들어가죠. 6열로 들어가는데 총 39동이 들어가게끔, 45동이,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는 지금 8동씩 3열, 그 다음에 7동씩 3열 해가지고 45동이 들어가게끔 처음에 계획이 되는데, 이 계획 변경을 하고 나서, 근데 이 중간에 2가 빠져요. 그래서 보면 이만큼이 비죠. 이만큼이 비어서 총 36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2014년에 철거가 돼요. 3년에 철거가 됩니다. 철거되기 전에
저희가 가서 조사를 했어요. 이게 2012년 항공사진 같은데 보시면 요 라인이죠. 요 라인에 주택들이 있는데 요 집을 들어가서 봤죠. 요 집을 들어가서 봤는데 다 똑같습니다. 이 당시에 다 똑같았어요. 이 동네에 다 이런 집이었는데 보시면 이런 형태의 집이었고요. 실내에 들어가면 이게 점집으로 이용이 되더라고요. 점집으로 이용이 돼서 신당으로 이용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집이 이제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부영주택이 36동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단주택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영단주택은 뭐냐 하면, 지금 말하면 옛날에 주공아파트예요. 주공아파트. 지금 주공아파트. LH 아파트. 대한주택 영단이라는 게 조선이 도시화가 되고 공업화가 되면서 노동자 주택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택 영단이란 걸 조선 총독부에서 이 조선주택 영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이 영단주택을 건설합니다. 이 잘못됐네요. 대한주택 영단은 광복 후에 이 조선주택 영단이 대한주택 영단으로 이름을 바꾼 거고요. 일제 때는 조선주택 영단이었습니다. 여기서 용현동의 영단주택을 만들죠. 용현동과 숭인동의 영단주택을 만드는데 아까 부영주택은 1호부터 4호까지 평면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갑을, 병정, 무 5개 표준 평면이 있어요. 그래서 용현동과 숭이동에 1943년도입니다. 한 4개소의 영단주택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용현동 영단주택은 32동에 98개 집이 들어가게끔 돼 있고요. 병호와 정호의 표준 평면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숭이동 1, 2, 3지구에 이렇게 숭이동에 95호, 62호, 35씩 들어가고요. 용현동에는 숭이동 그래도 갑평, 여기는 단독이거든요. 가불은 단독입니다. 실내 면적이 건평이 20평, 15평. 그러니까 좀 잘 사는 집들이고요. 병형부터는 연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두 가구가 한 지붕 안에 들어가든지 혹은 뭐 5가구가 한 지붕 안에 들어가든지 10가구가 한 지붕 안에 들어가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용현동에 들어온 그 영단주택은 병형과 정형 주로 서민층이 살던 주택들이 들어갑니다. 10평짜리, 8평짜리 연립이 들어가고요. 이게 50호하고 48호 해서 총 98가구가 이 영단주택에 살게 됩니다. 보시면 갑을병정인데요. 용현동에 들어왔던 그 평면도는 이렇게죠. 그러니까 갑 같은 경우는 갑호 주택 같은 경우는 방이 4개예요. 을호는 방이 3개. 그 다음 병은 방이 2개. 정도 방이 2개이긴 하나 평수가 좀 작죠. 평수가 작고 이런 식의 형태로 지어집니다.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점선되어 있는 데가 숭이동에 있는 영단주택들입니다. 숭이동의 영단주택들이고요. 여기 교육대학 자리가 지금 남구청 자리죠. 자, 용현동 영단주택은요, 이렇게 요 블럭에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부영주택 바로 옆에 인근에 위치하게 되죠. 이게 이제 여기가 부영주택이었잖아요. 아까 영단주택은 그 옆에 들어섭니다. 쭉쭉쭉쭉 이렇게 길쭉한 줄사택식으로 이렇게 지어지게 되고요. 보시면 2012년 위성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다 있었어요.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뭐 다 기억하실 거예요. 김순환 선생님은 요 영단주택 다 기억하실 텐데 보시면 여기가 정형주택, 그러니까 제일 서민층이 살던 줄사택이고 병형주택이 요 윗블럭하고 이 밑에 블럭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정형주택, 그러니까 일자 줄사택이고요. 여기가 이제 병형주택들입니다. 병형주택, 여기가 병형주택, 여기가 정형주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영단주택, 부영주택은 관에서 만든 주택이라 우리가 관형주택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사택이 있죠. 아까 보셨지, 뭐 줄사택, 및 삼릉 사택, 뭐 그 다음에 제국제만 사택 이렇게 사택이라고 부르는데 용현 이동에는 경성화학 주식회사의 사택이 있었어요. 어디냐? 먼저 경성화학 주식회사가 어떤 곳이냐면요. 일본 간사이 페인트, 관서 페인트라는 회사에서 조선 진출을 목적으로 1939년도에 설립한 화학회사예요. 여기서 만들었던 거는 페인트, 주로 페인트를 만드는데 이게 1940년도에 그 그러니까 군수품 생산회사로 지정이 돼요. 군수품 생산회사로 군수공장으로 지정이 되면서 주로 군용 페인트, 그 다음에 전파 병기에 활용되는, 그러니까 뭐 무전기라든지 이런 데 활용되는 주석산들을 생산하는 화학회사예요. 근데 이제 1944년도에 용현초등학교 서쪽에
한 18동의 사택건설 계획을 수립하는데 실제로는 한 7동만 건립이 되죠. 2호 연립, 두 집이 들어가서 사는 그 연립주택 5동하고 6집이 들어가서 사는 연립주택 2동이 건설이 돼요. 여기입니다. 아유, 여기 경성화학이고요. 여기에 이제 사택이 들어서고, 용현초등학교는 어디냐? 여기죠, 지금. 용현초등학교 바로 용현초등학교 이쪽에 있겠네요. 이쪽에 있겠고, 여기는 지금 동아아파트, 저층 동아아파트 바로 옆 동네, 네, 바로 옆입니다. 아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용현초등학교 여기네요. 여기. 저층 동아는 여기에 있고, 용현초등학교는 여기고, 용현초등학교 바로 담장 맞은편에 있는 그 지역이고요. 보시면, 2호 사택들이죠. 2호 사택들이고, 여기가 이제 그 6호 사택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용현초등학교죠. 용현초등학교고, 여기 지금 사택 중에서 남아있는 데가 요 2호 사택 두 곳과 6호 사택 한 곳이 남아있어요. 보시면, 여기 지금 용현초등학교고요. 그 뒷골목에 가시면 여기가 2호 사택입니다. 2호 사택이고, 여기가 6호 사택. 6집이 한 집에 사는 그런 사택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네. 자, 이제 토지금고 얘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제 일제강점기 얘기를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현대 시기로 넘어와서 이야기 좀 드릴 거예요. 먼저 토지금고가 제가 참 이해가 안 갔던 게, 제가 여기서 이제 대학 때 자취를 해서 이제 인하대 나왔거든요. 대학 때 자취를 했는데, 이 동네 토지금고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용현 이동은 좀 아니고 용현 오동에서 제가 자취를 했는데, 그 택시를 타서 용현 오동 가주세요. 그럼 잘 몰라요. 토지금고 가주세요. 그럼 기사 아저씨가 대반에 알아듣고 토지금고까지 오시거든요. 토지금고가 왜 토지금고일까 궁금했어요. 토지금고가 뭐 이게 무슨 은행이 있었나? 뭐 금고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제가 마을박물관 마을 큐레이터 양성 교육을 하면서 이제 알아낸 건 뭐냐면, 토지금고가 LH 전신이에요. LH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해서 토지주택공사가 돼서 LH가 됐잖아요. 그전에는 토지공사였고, 토지공사의 전신은 토지개발공사, 우리가 줄임말로 토개공이라고 불렀던 데고, 토개공의 전신이 토지금고입니다. 이 토지금고의 역할은 뭐였냐면, 이 토지금고가 1974년도에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국가에서 만든 국영기관이죠. 지금은 국영 회사죠. 공공기관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대부터 이제 그 경제 개발을 추진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기업들이 땅을 매입해서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 놀리고 있어요. 뭔가 공장을 짓거나 주택을 짓거나 해가지고 뭔가 확 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동산만 가지고 있고 이걸 놀리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유신 시절이라 가능한 거죠. 토지금고, 이게 국영회사를 하나 세워서 이 토지 매입을 하고 이 토지를 관리하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세운 회사가 토지금고입니다. 토지금고법에 의해서 1975년 4월 달에 공기업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비업무용 토지를, 그러니까 방치되고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해서 업무용 토지 혹은 주택 건설용 대지로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기 방지 혹은 토지 이용도 증진이 목적이에요. 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설립된 지 4년 만에 1979년도에 토지개발공사로, 합병이라고 썼는데 토지개발공사로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이제 토지개발 업무만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토지금고의 역할은요, 매입 토지를 지목 변경, 그러니까 그 방치가 되고 있는 거니까 공장 부지가 아닌 거죠. 여기는 뭐 나대지, 뭐 이렇게 뭐 혹은 나대지, 혹은 뭐 이런 토지로 방치가 되고 있던 것을 지목 변경해서 공업용지라든지 혹은 그 대지로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다 세워요. 그래서 1977년도 6월 달에 1차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토지 채권이에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미리 이제 계획도를 다 필지별로 다 쪼개가지고 필지별로 얼마에 파는 거죠. 파는데 개인이 살 수도 있고 기업에서 살 수도 있고 혹은 개인이 여러 필지를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차로 14,000평 266필지를 분할 매각합니다. 총 매각 대금 6,900만 원이 이게 장사가 되게 잘 돼요. 금방 다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이 채권은 1년 뒤에 택지로 분양을 하거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토지금고에서 이 기반 시설을 닦을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1차로 대우실업에서
대우실업에서 땅을 매입한 다음에 이 매입한 땅을 기반시설로 닦아서 다시 재매각을 해야 되는데 기반시설 닦을 그 비용이 필요하다 보니까 채권 발행을 한 거죠. 그 토지상환 채권을 개인이나 기업에게 발행을 해주고 그 비용으로 1년 동안 토지를 닦는 거예요. 이렇게 상하수고 끌어들이고 토지 정지 작업을 하고 택지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방치되고 있던 그 나대지를 택지로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을 채권을 발행을 해서 비용을 모금을 하는 거죠. 그리고 1년 뒤에 그 필지를 이제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되돌려 주는 겁니다. 근데 나는 택지를 안 받겠다라고 하면 그 원리금 13%를 차서 연리 13%로 해서 돈으로 환급을 해주기도 해요. 자, 전사진 한 번만 다시 돌려주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네. 그 개발한 평수가 맨 끝에 합계가 보면 8만 평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매입한 거는 4만 5천 평이잖아요. 네. 그러면 3만 5천 평이 무시하잖아요. 아니죠. 염전 부지는 염전을 그러니까 그 땅을 갖다가 그러니까 염전 땅은 4만 5천 평을 이게 방치되고 있던 땅을 매입을 한 거고 네. 염전 주변에 있던 토지까지 다 매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 매입을 해서 저기 써놓은 거는 그러니까 대우실업만 4만 5천 평. 그렇죠. 실제로는 8만 평이 됐다는 8만 평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전 부지 외에 이쪽까지 다 개발이 같이 이따 이제 사진 보시면 나오시겠지만 다 개발이 들어가요. 개발이 들어가는데 2차 토지 채권을 1977년도 10월 달에 2차 토지 채권을 발행하고요. 1978년 3월 달에 그러니까 한 4개월 텀, 5개월 텀으로 채권을 발행하는데 여기는 3차가 아니라 4차네요. 왜 4차냐? 3차는요. 안양의 상업용지를 이제 채권을 발행한 게 3차고 이 토지금고에서 발행한 4차 토지 상환 채권이 여기 이제 토지금고가 됩니다. 근데 1차와 2차는 택지예요. 그리고 4차는 상업용지 22,000평을 이제 매각을 하는 거죠. 이게 조감도입니다. 이 토지금고에서 주택단지 조성하는 그 조감도를 염전부지 포함해서 조감도를 그린 게 이제 그 매일경제신문에 나온 걸 저희가 캡처해서 제가 지금 놓은 거고요. 자, 이제 택지조성공사는 어떻게 하냐. 1차 채권이 6월 달에 발행이 되잖아요. 6월 달에 동시에 택지조성공사에 착공이 해요. 그래서 1차 분양지 14,000평 260필지에 대해서 공사에 들어가서 1년이 아니죠. 한 7개월 뒤에 78년 3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돼서 이제 78년 6월 달에 개인에게 돌려주는 거죠. 택지를 분양을 해서. 그리고 78년 6월 달에 용현동 모범주택단지가 이제 조성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토지금고. 여기가 토지금고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분양된 주택들이 어떤 주택들이 있나 한번 볼게요. 먼저 용현동 610번지가 어디냐면요. 그 용현초등학교 동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동아아파트하고 용현초등학교 사이에 거기에 주택들이 있거든요. 여기가 610번지인데 비슷한 모양, 이런 모양을 띠고 있어요. 집들이 다 똑같아요. 집장사가 일괄 토지금고로부터 땅을 매입을 해서 채권을 발행을 받아서 이거를 개인한테 토지금고가 땅을 이렇게 다져가지고 돌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여기다가 집을 지어요. 똑같은 크기로. 집을 지어서 다시 개인한테 다시 되파는 거죠. 이게 이제 용현동 610번지 주택군이고요. 여기에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짓습니다. 그래서 집장사 주택이라고 불리는 동네죠. 위성사진을 보면 용현초등학교죠. 여기가 이제 경성화학 사택이고요. 고속도로 지나가고 여기입니다. 요 일대를 똑같이 지어서 이렇게 집을 분양을 했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1980년대에 들어가서요. 우리가 드라마 중에 한지붕 세가족, 한지붕 세가족 주택군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건데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뭐냐면 그 드라마 보면 순돌이네가 반지하에 월세방을 살고 그 장미네가 주인집이죠. 1층에 살고 2층에 신혼부부가 전세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택이 이제 재상 증식의 수단이 되는 거죠. 부동산이. 그 전까지는 그냥 내가 살고 있으면 되는데 1970년대, 8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주택이 단순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돈을 어떻게 불려나갈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반지하에 2층으로 짓는 거죠. 그래서 반지하는 월세로 다달이 돈을 이렇게 수입을 잡고 2층은 집 짓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은행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주고 그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은행 대출을 갚고 그 집값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주택이 부동산이
재산 증식의 하나의 이제 투기의 목적으로 1번이에요, 1번. 이제 집들이 활용이 되기 시작한 시기가 1970년대 말 80년대 들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용현동 그 지금 하나로 쇼핑 일대 그 라인은 상업용지로 분양을 받거든요. 4차로 분양을 받는데 거기 일대에 이런 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4차로 이 4차 채권이 발행된 지역은 상업지다 보니까 평수가 앞에는 대지 면적이 뭐 한 50평 이내로 들어오면 여기는 70평, 80평 대지가 커요. 큰 대지에 건평을 크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반지하에 2층 이런 식으로 이제 집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610번지 주택군이고요. 여기 집들 쫙 늘어서 있죠. 여기는 좀 다르. 여기는 이제 1차, 2차로 이제 분양받은 데도 여기고요. 여기가 상업용지가 들어선 지역이죠. 자, 그리고 여기 요 주택 같은 경우도요. 이거 백운주택이라고 부르거든요. 백운주택은 백운기업에서 주택을 일괄적으로 지어서 이 백운기업 조사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백운주택이 용현동에 있고요. 또 한 군데가 어디 있냐면 부평에 있어요. 부평에 백운역이 있죠. 백운역이 백운주택 때문에 붙은 역 이름이라고 83년도에 붙은 이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백운기업이라는 데가 백운건설인지 백운기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집장사로 70년대 80년대 인천에서 이름 날렸던 그런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집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용현 이동 얘기를 해야겠죠.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그 염전이 아마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요런 식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염전 끝자락에 지금 그 유원 아파트 자리에 대성목재가 들어서게 되고요. 대성목재 옆쪽으로도 집들이 쭉 들어서네요. 여긴 토지금고에서 이 상환채권 발행한 데가 아니거든요. 여긴 누가 개발을 하냐? 아까 말씀드렸던 고려영업의 김양추 이 양반이 개발을 합니다. 이 양반이 이 고려영업을 부산에 본점이 있고 여기 고려영업을 이름을 바꿔요. 뭘로 바꾸냐? 금화산업으로 바꿔요. 그래서 이 주택을 뭐라고 부르냐면 금화주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 맞은편, 요 앞에 여기를 금화주택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금화주택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땅 여기에 터미널을 만들거든요. 터미널을 만드는 그 기업도 금화산업이에요. 돈은 아마 떼돈을 벌어. 물론 형제간에 나중에 이 김양추 씨 자제간에 이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부도 나가지고 결국은 망했다고 하던데 어쨌든 그런 곳이죠. 자, 그 다음에 아파트들도 들어서요. 이제 기업이 땅을 사가지고 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짓거든요. 이 삼익 아파트는 용현 이동에 있죠. 용현 이동에 있어요. 요건 좀 논외입니다만 1970년대, 80년대는 주로 소형 아파트, 저층 아파트에 들어서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중반 이후로는 고층 아파트와 고층이라고 해봤자 10층, 12층 정도 되는 거죠. 고층 아파트와 큰 평수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는 1970년대 지은 집들을 이제는 집들이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집장사들이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 집 몇 채를 사가지고 빌라를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쪽 백운주택 쪽은 다 빌라죠. 이제. 그리고 1990년대 말부터는 단독주택 혹은 노후화된 아파트들을 재건축한 이제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혹은 뭐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이 재건축 아파트들도 지금 용현동 저쪽 서해 아파트 위쪽에 거기 지금 거기가 무슨 아파트죠? 금호 아파트인가요? 거기 새로 지은 아파트 하나 있던데 그 서해 아파트 그 용현 우동 서해 아파트 앵코도 있고요. 네, 거기 금호인가 뭔가 하나 또 새로운 아파트 하나 들어선 거. 신창. 아니 신창 말고요. 신창은 절대 용정근린공원 맞은편에 뭐 새로 아파트 금호인가요? 우성은 용정근린공원에 있는 거고. 1차, 2차. 예. 반향 아파트. 대림 아파트. 대림인지 뭐 하여간 거기는 대림, 한양, 금호는요. 거기는 금호 1차 이 동네는 이 토지금고에서 상환채권 받아가지고 기업에서 사가지고 분양을 한대고요. 그 서해 광명 아파트인가 광명 아파트 있었잖아요. 왜 거기 그 용정근린공원 올라가는 제 이름 윤성은 저쪽이고 저층 아파트 하나 있었는데 잠깐만요. 제가 그 아파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지도를 보고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눈도 안 보이고 금호어울림 4차 네
금호올림 4차. 3단지, 4단지. 예, 금호올림 4차 같은 경우가 여기가 원래 다른 아파트, 저층 아파트 있었는데 그걸 재건축, 저거 재건축해서 만든 이제 그런 식의 아파트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부터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도 지금 진달래 아파트 이제 철거됐잖아요. 이게 아마 작년부터 철거가 들어갔나요? 그래서 지금 철거가 되고 거기도 이제 아파트, 고층 아파트 들어서 이게 진달래 아파트 초창기 1980년대 분양한 아파트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꽤 살기 좋은 아파트였죠. 뭐 큰 평수는 아니지만, 근데 이게 불과 한 40년 만에 이제 철거가 되고 뭐 이제 큰 아파트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게 이제 금호 1차. 요쪽이 이제 한양, 대림, 금호. 여기가 이제 89년도에. 그러니까 토지금고에서 상환 채권을 구입해서 이제 아마 기업이 이 대우나 한양이나 아니 대림이나 한양이나 금호에서 땅을 사진 않았을 거예요.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비싼 값에 판 거겠죠, 다시. 네. 90년에 이제 분양 광고입니다. 용현동 금호타운 1차. 자, 이제 거의 다 돼 가는데요. 이제 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제 이 토지금고 혹은 용현 2동, 용현 5동은요. 인천에서 봤을 땐 길이 모이고 흩어지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길들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수인선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수인선은 수여선이라고 1930년도에 경동철도에서 이 협계철도로 만든, 그러니까 이천 여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수원으로 실어 날라서 수원에서 경부선이나 호남선이나 경의선, 경원선을 이용해서 전국으로 혹은 부산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놓은 화물 전용 철도예요. 이게 수여선입니다. 근데 1930년 이후에 중국과 일본 관계가 안 좋아지거든요. 전쟁이 막 일어나려고 하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전쟁이 났을 때 부산에서 군수품들을 싣고, 쌀이나 군수품을 싣고 가거나 혹은 일본에서 싣고 가는 것보다 인천을 통해서 실어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싸거든요. 그래서 이 수여선을 인천까지 연장하자는 논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철도는 그래서 제가 쌀과 소금의 기찻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경기 내륙에서 생산되는 쌀을 인천항을 통해서 수출하기 위해서 놓인 철도 또는 인천 동남부의 염전, 그러니까 군자염전, 그 다음에 남동염전, 소래염전 이런 염전들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수원까지 실어 나르고 수원에서 기차로 전국으로 실어 나르기 위한, 그래서 쌀과 소금의 기찻길 이렇게 부릅니다. 이 수인선은 1937년 7월 달에 수여선을 건설했던 경동철도에서 협계철도로 수원까지 52km 구간을 개통을 해요. 이 화물 운송이 목적이었는데 이제 여객 운송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인선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용현동을 관통을 해서 이렇게 흘러가서 지나가는 지금 용현동 구간을 제가 지금 그려놨고요. 이게 지금 여기 철거되기 전에 이 LH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 이 수인선 철길이 이렇게 요 앞으로 지나갔죠. 바로 요 앞으로 지나갔고요. 철길에 이제 기차가 안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승용차를 세우기도 하고 그랬던 곳이고요. 요것도 지금 철거되기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여기가 무슨 바람숲길인가? 이렇게 조성을 해놨죠. 네. 근데 이제 철도 침목이 이 아래 철도 노반이 다 깔려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보도블럭을 세워서 주민들 이렇게 산책하는 코스로 지금 만들어 놨을 때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주인선입니다. 주인선은 뭐냐면 1957년에 수인선의 남인천역과 지금 그러니까 수인사거리에 있는 역이었죠. 남인천역과 경인선의 주안역을 연결하는 길이 3.8km의 철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설 목적은 뭐냐? 이거 완전히 미군을 위한 철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철도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천항에 미군도 군수품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경인철도로 실어서 날르기에는 경인철도는 여객과 화물을 같이 실어 날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인천항에서 인천역까지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인천항역에서 주안역까지 바로 연결되는 철도를, 그러니까 운송시간을 절약하는 거죠. 그 철도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천항과 부평의 캠프마켓, 그리고 용산의 미군기지, 동두천의 미군기지를 연결하는 이 물류 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건설을 했고요. 하루에 4번 운행을 했답니다. 1985년 11월까지 운행을 하다가 이게 이제 폐선이 되고 2005년도에 주인공원인가요? 주인공원을 만들어놨죠. 그 노선을 따라서. 자, 46년도 미군 지도를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수인선만 나오죠.
수인선만 이렇게 나오고 이 주인선 자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숭이 로탈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공설운동장 자리인데 안 보이죠. 근데 59년 미군지도에 보면 수인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서 요 라인이 보여요. 여기가 주인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인선이 흘러서 주안역이랑 합치가 되는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이 용현 이동 일대는요, 여기가 지금 그 수인선하고 주인선하고 갈라지는, 그러니까 요쯤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요쯤에서 찍은 사진인데, 요쯤에서 찍은 사진이죠. 요쯤에서 찍은 사진인데, 2012년에 찍은 사진이죠. 여기가 이제 남부역 자리입니다. 이 군대 갈 때 공설운동장에 모여서 여기까지 걸어오신 다음에 여기서 기차 타고 착각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수인선 타고 간 게 아니에요. 이분들 여기서 기차를 타고 주인선을 따라서 주안역으로 가서 서울 구로에서 논산까지 가는 기차거든요. 그러니까 수인선이 아니라 여기서는 주인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갔던. 규모가 달랐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수인선은 협계, 맞아요. 주인선은 관계. 맞아요. 표준계. 관계가 아니라 표준계. 연결을 어떻게? 연결 못하죠. 연결 못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지금 철도 라인이 두 개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인선 라인대로 나가고 그 다음에 주인선은 주인선 라인대로 표준계로 나가죠. 그러니까 역만 같이 사용한다는 그 얘기인가요? 주인선은 여기 필요가 없죠. 여객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객선이 아니기 때문에. 수인역. 그러니까 인천항에서 수인역을 관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천항에서 수인역도 보면 협계 플랫폼이 있고 관계 플랫폼이 있고 따로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따로따로 운영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같이 만나지는 않습니다. 네. 훗날 이 수인선 철도도요. 지금 보시면 아까 이게 협계처럼 보이지만 이거 관계예요. 이거 관계입니다. 수인선 협계를 다 걷어내고 73년도에 폐선이 되거든요. 수인역에서부터 송도역까지가 폐선이 되고 이걸 여기 관계를 깔아요. 관계를 깔고 여기 어떤 열차가 이용하냐면 동양화학도로 가는 소금 열차를. 그러니까 이걸 동양화학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인선 철도를 걷어내고 관계를 깐 다음에 동양화학까지 들어가는 철도 그 기차들은 이 관계가 아니라 표준계를 타고 들어갔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인고속도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1967년도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건이 아니라 큰 일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인천항 그 당시는 이제 일부도밖에 없었거든요. 인천항을 확장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월미도하고 소월미도 사이에 관문을 새로 두고 그 안을 내항 확장공사라 그래서 1967년도에 확장공사가 들어가고 74년 5월 달에 준공이 되죠. 그래서 그 안에 내항 안에 1부도부터 8부도까지 쭉 부도를 배치를 하는데 이제 인천 내항을 확장하고 무역항으로 발돋움하려다 보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주안공단, 부평공단, 구로공단, 서울 영등포에 공장지대가 있었거든요. 여기까지 물류를 빼줘야 돼요. 근데 기차만 가지고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세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로 건설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 따라 나가는 라인을 보면 도화 IC는 주안공단으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가좌 IC도 역시 주안공단으로 연결이 되죠. 부평 IC는 부평공단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쭉 가서 종점에 이제 신월 IC 같은 경우는 구로공단으로 연결이 되고, 뭐 이렇게 이제 공단과 혹은 서울과 인천항을 연결시키려는 산업도로 때문에, 이게 사실 여객은 큰 효과가 없어요. 산업도로, 그러니까 화물 물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처음 놓습니다. 그래서 1967년도 인천항 내항 확장 공사가 들어가면서 동시에 경인고속도로 공사가 들어가요. 근데 이게 1년 만에 개통이 되거든요. 이렇게 빨리 개통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좀 벗어난 얘기입니다만, 국방도로라 그래서 일제강점기 말에 김포 비행장부터 인천항까지 고속도로 뚫을 계획을 세우고 이미 고속도로 기반을 다 다져놔요. 그래서 부평분들은 국방도로 하면은 다 알죠. 그 고속도로 라인 따라서 오는 게. 이게 공사가 서인천 IC까지 공사가 끝나고 서인천부터 가좌까지는 라인만 잡아놓고 공사가 안 돼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김포 신월부터 서인천까지는 이미 닦여있던 도로를 조금 확장해서 포장만 하는 수준에서 공사가 되기 때문에 되게 빠른 시간에 공사가 다 끝나버린 거죠. 불과 1년 만에, 그러니까 67년도에 공사가 들어가서 68년 12월 달에 가좌까지 공사가 끝나거든요, 1차. 그리고 가좌부터 인천항까지는
한 6개월 정도 공사를 더 해서 69년 7월 달에 이제 공사가 끝나요. 그리고 인천항과 붙어 있는 용현동이 고속도로의 종점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68년도에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 염전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고 이 고속도로 기준으로 해서 용현 2동과 용현 5동이 분동이 되는 거죠. 86년도에. 자,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지나고 용현 5동, 용현 2동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 톨게이트, 문평에 있던 인천 톨게이트 자리고요. 개통 당시의 모습이에요. 부천 쪽에서 인천 쪽에서 부천 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인데 이 톨게이트 앞에서 찍다 보니까 속도 줄이라는 의미에서 100km, 80km, 60km 이런 식으로 이제 속도 줄여라 이런 내용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지금 왕복 8차선인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왕복 8차선 더 되죠? 왕복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왕복 8차선 된 모양입니다. 왕복 4차선 도로였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자, 제2경인고속도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천항에서 전국으로 이제 물류를 운송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인천항에서 수인산업도로를 타고 가서 신갈에서 경부고속도로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수인산업도로가 왕복 4차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체증이 시간이 흐르면서 체증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피하려면 경인고속도로 타고 가서 서울까지 간 다음에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 타는 방법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1980년대 들어서 그러면 그때 이제 영동고속도로가 신갈까지 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해안고속도로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인천항에서 바로 신갈까지 연결되는 고로, 그 다음에 서해안을 통과하는 그 서해안 고속도로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추진이 되죠. 그래서 94년인가 이제 이게 96년에 개통이 되는데 안양에서 인천까지 이제 제2경인고속도로 15.9km가 개통이 되고요. 이렇게 올라오죠. 그리고 서창에서 신갈까지 이제 영동고속도로를 연장을 하는 거죠. 처음에 이게 신갈안산고속도로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고속도로도 마찬가지로 인천항과 인접해 있는 용현오동 북쪽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두 개의 고속도로가 이쪽을 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송도 해안도로 얘기를 또 해드려야 되는데 이 용현동 일대가 여기죠. 여기가 이제 용현 2동, 용현 5동 이렇게 되는데 이게 송도 유원지가 일제강점기 말 1937년도에 수인선 뚫리면서 송도 유원지가 개장이 돼요.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6.25 전쟁 때 영국군이 거기 주둔하면서 군 휴양시설로 활용이 됩니다. 활용이 되다가 1962년도에 인천 시민들한테 이제 재개장을 하는 거죠. 재개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여름철이면 송도 유원지 엄청 가잖아요. 근데 도로 사정이 안 좋아요. 도로 사정이 동인천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인하대 앞을 거쳐서 송도역 삼거리로 해가지고 송도 유원지까지는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장도로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통이 되게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경인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그러니까 이 송도 유원지를 운영했던 송도 유원주식회사에서는 서울에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 왜냐면 서울 사람들이 유원지가 없거든요. 안양의 풀장 정도, 안양 유원지, 북한산의 풀장 정도, 이 바다를 느낄 수 있는 데가 인천밖에 없는데 서울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 동인천역까지 기차 타고 와서, 그 당시 전철 없을 테니까 기차 타고 와서 동인천역에서 이 승합버스 타고 송도까지 오는데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인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고 하니 경인고속도로에서 송도 유원지까지 직결되는 관광도로를 만들자 해서 공사에 들어갑니다. 69년도에 공사에 들어가요. 낙섬에서 송도까지 5.9km, 폭 20m의 제방도로를 만들죠. 근데 이거는 기록에는 안 나옵니다만 이 도로 공사에 인천시가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돈을 투자했던 데가 동양화학이었던 것 같아요. 동양화학에서 제방을 쌓고 그 제방 안쪽에 유수지를 이 동양화학, 지금 CTOCL 들어간 데가 다 도로 안쪽이잖아요. 여기 동양화학이 이제 그 안쪽에 폐석회 부지를 만들면서, 공장 만들고 폐석회 부지를 만들면서 제방을 쌓고 제방 위에 도로를 닦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낙섬, 능안삼거리부터 그러니까 고속도로 종점 지나서 낙섬까지는 인천시에서 도로를 닦고, 또 한 가지 옹암사거리, 옹암오거리라 그러죠. 옹암오거리부터 송도 유원지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또 인천시에서 닦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닦다 보니까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 준공이 69년에 공사에 들어가서 71년도가 원래 준공 예정이었는데 이게 4년 늘어가서 76년 7월 달에 결국 능안삼거리부터 여기가 옹암 5거리를 거쳐서 송도 유원지까지 들어가는 이 도로가 준공이 됩니다. 이때 낙섬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버스터미널입니다. 고속도로가 이제 들어오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서 그 당시에 인천에서 지방을 가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대요. 원래는 동인천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까지 가서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전국으로 가는 방법. 그리고 서울도 터미널이 반포에 있었던 게 아니라 서울역 앞에 그 세브란스 빌딩 있는 고기 아래 그 고속 터미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역까지 가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이제 전철이 없던 시절에 고속도로가 뚫리고 나서 74년에 전철 뚫리기 전까지는 하루에 기차가 여기에 18번인가 기차, 1시간에 뭐 한 2번, 3번 정도로 기차가 동인천역에서 한두 번 정도 출발을 했다 그러는데 기차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이제 버스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화고속하고 한진고속이 동인천역 앞에 정류소를 둡니다. 이게 터미널이 아니라 정류소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동인천역 바로 옆이 한진고속. 그러니까 지금 깡시장 그 건너편 깡시장 앞에 어디쯤이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삼화고속은 지금 우리은행 건너편, 지금 동인천 우리은행 있죠? 우리은행 건너편. 여기에 이제 여기죠, 여기. 여기가 삼화고속 정류소예요. 삼화고속 정류소고 여기서 이제 고속버스로 서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속버스 시외로 나가는 버스라고 해봤자 강화 가는 버스, 그 다음에 서울 가는 버스, 뭐 이 이외에는 시외로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전국으로 가려면 서울 가서 서울역에서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근데 경부고속도로가 뚫린단 말이에요. 경부고속도로가 뚫리다 보니까 이제는 그리고 수인산업도로가 개통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인천에서 시외버스와 고속버스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 버스들이 수인산업도로 타고 가서 그 경부고속도로 타고 호남고속도로, 그 다음에 영동고속도로하고 전국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마련되니까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터미널이 없잖아요. 그때 이제 재빠르게 인천시에 제안을 했던 인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금화산업의 대표였던 김양추 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터미널을 놓겠다. 고속도로 바로 인근이니까. 그래서 1974년도 금화산업에서 터미널 공사에 착공을 해서 75년 9월 달에 종합버스 터미널 지하 1층, 지상 5층을 준공을 합니다. 바로 이 건물이죠. 이 건물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시외버스. 제가 여기 자취할 때 이거 타고 여기서 삼화고속 타고 서울도 많이 갔어요. 그러다가 97년도에 신세계백화점 광교동에 거기 터미널이 만들어지면서 그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원 가는 버스는 아직 여기 쓰잖아요. 대우 아파트 앞에 수원 가는 버스는 아직 거기 정류소를 쓰고 있어요. 자, 터미널이 여기 들어서다 보니까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도로 사정부터 볼게요. 이게 지금 수인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주인선,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그 다음에 임해관광구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이 토지금고, 용현 이동이 보면은 교통이 딱 모이는 곳에 딱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 토지금고 같은 경우는요, 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토지금고 산다 그러면 되게 부자였어요. 그쵸? 다들 아실 거예요. 토지금고 살아요? 그러면은, 정말 상류층, 부자였는데, 토지금고가 집값이 하락을 하고, 그러니까 집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덜 오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미지가 안 좋아진 건요, 88년 올림픽 이후부터 그렇게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안 좋아지기 시작하냐? 터미널 주변으로, 고속도로 종점 주변으로 이제 상권이 새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유원아파트 오는 요 골목, 요 아래 골목, 여기가 이제 막 상가들이 들어서게 되고, 밥집들, 뭐 이런 집들이 막 들어서게 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84년도에 한우로 쇼핑이 들어서거든요. 인천에서 최초의 쇼핑센터가 어딘지 아세요? 인천 최초의 쇼핑센터? 백화점 비스무리한 쇼핑센터. 희망백화점입니다. 원래 희망 쇼핑센터로 간석동에 9월동에 희망 쇼핑센터가 1983년도에 들어서게 됐고요. 두 번째로 들어선 데가 이 한우로 쇼핑이에요.
그 다음에 동아백화점, 뭐 그리고 뭐 희망 쇼핑센터, 희망백화점으로 이름을 바꾸고 인천백화점, 동인천역 2층에 이런 백화점들이 들어서게 되는 건데, 쇼핑센터가 들어설 정도면, 지금 말하면 백화점인데 백화점이 들어설 정도면 이 동네의 그 삶의 질이 어떠했는지를, 그리고 저기 되게 커요. 다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쇼핑센터가 들어서니까 그 정도로 여기가 이제 삶의 질이 좋았던 동네죠. 근데 문제는 요 해에 서해호텔이 들어서게 돼요. 여기죠. 서해호텔. 하나로 쇼핑 여기고요. 서해호텔이 들어서게 됩니다. 서해호텔이 들어서게 되고, 이 보시면 서해호텔이 들어서고 1987년도까지 용현동에 숙박업소는, 그러니까 터미널이 있지만 여기 숙박업소는 3군데밖에 없었어요. 서해호텔 포함해서, 여관 포함해가지고, 여기 지금 거기 숙도골이라는 그 선지국밥집, 그 대우 아파트 옆에 그 건너편에 여관 하나 있었고요. 여관은 3개밖에 없었어요. 숙박업이 3개밖에 없었는데 88년도에 이제 올림픽 붐을 탄 거예요. 올림픽 붐을 타면서 이제 처음에는 안 좋은 의미의 숙박업소가 들어선 게 아니었죠. 처음에는 이제 그 관광객들이나 혹은 선수들을 위한, 선수들은 아니겠지만 관광객들을 위한, 여기도 지금 경기장 몇 개가 인천에 있었으니까 그런 숙박업소를 이제 짓기 시작합니다. 짓기 시작하는데, 올림픽 끝나고 나니까 이 숙박업소가 뭐 여기 관광지가 하나도 아닌데 고속도로 끝에 있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뭐 부천이나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신월에서 차 안 막히고 오면요 20분, 2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러브 모텔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갖다 놓은 게 왜냐면, 여기서 호텔 한번 보세요. 모텔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더 확대를 하면 모텔 이름이 더 많이 나오는데, 사이즈가 좀 작아가지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7, 이 위로도 몇 개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댓 개가 뭐예요? 거의 20개 가까운 호텔이 요 라인에 다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텔이 들어서다 보니까 여기 지금 상업용지거든요. 상업용지의 옆에 지었던 집들, 이 집들도 집값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올림픽이 망친 동네인 것 같아요, 이 동네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가 서해호텔이고요. 네, 여기가 이제 상업부지인데 집들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지금 분양이 된데 집들을 지은 건데, 이 분양되고 들어서지 않은 이 지역에 뭘로 채워지냐면 이제 호텔로 채워지는 거죠. 호텔이, 그래서 요 라인으로 다 호텔이 들어서게 되고요. 요 라인이 다 모텔촌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송도 모텔촌 같은 경우는 거기는 룸사롱도 있고, 그래서 모텔촌이 형성이 되고 하는데, 여기 좀 왜 이렇게 모텔들이 많이 들어서나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동네 중에 하나죠. 서구청 뒤하고 여기하고, 내가 뭐 모텔촌 연구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모텔이 이렇게 많을까? 그래서 제가 살면서도, 제가 어디 살았냐면 여기 살았거든요. 여기 지금 스타벅스 들어섰잖아요. 스타벅스 옆에 여기 주택 그 반지하에서 자취를 했어요. 자취를 했는데 요 길 건너면은 여기 다 모텔이라 희한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모텔이 많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토지금고, 용현 이동은 좀 다른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여기 일대가 집값이 떨어지고 서민 동네로 바뀌게 된 것은 아무래도 이 모텔 영향이 컸다. 그러니까 올림픽 영향이 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잘 사는 동네였고 이미지가 되게 좋은 동네였는데, 자, 그래서 벌써 9시가 넘었네요.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네.